살아있는 오후 4시 실시간 뉴스 현장을 가장 빠르고 깊게 전달하는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헌정사상 처음 초여름에 실시되는 장미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대진표도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세 분과 함께 50일 전 판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 조금 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대하빌딩 본인의 캠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나올 뿐 안 나올 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네. 그런데 대선 50일 전인 오늘 여론조사도 또 발표가 됐어요. 이재명 전 대표 보면은 48.8%로 뭐 다른 후보들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 가운데서 눈에 띄는 분이 이 세 번째 한덕수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첫 조사에서 3위에 올랐어요. 굉장히 높게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된 것이 4일 날 결과가 나왔고요. 보면은 그 한덕수 차출론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저 조사가 보면은요, 9일부터,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한덕수 차출론이 가장 많이 불거졌을 때 이뤄진 조사기도 하고요.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48% 넘게 나왔고, 자, 김문수 저 전 장관에 이어서 한덕수 대행 8.6%의 지금 지지율을 보이면서 일단은 한덕수 대행의 수치가 처음으로 8.6%라는 수치가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3위가 아니라 순위가 아니라 8.6%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면서, 그런데 자, 최진영 변호사, 일단 눈여겨봐야 할 점이 이 조사뿐만이 아니라 자, 이 양자 대결 조사예요.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와 범보수 진영에서 양자 격차로 따져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가장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어쨌든 내각 일원이기 때문에 이 탄핵의 책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양자 대결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두 가지. 첫 번째, 시대정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면제를 받았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 통상, 안보에 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한 명 그냥 뽑아라고 하면은 아무도 어떤 이해 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했죠? 대한민국 코리아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한마디로 경제를 잘 아는 사람과 경제를 잘 모르는 이재명 대표, 이 두 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비되고,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직구를 날렸지 않습니까? 당신 대통령 출마해? 했는데 거기에 대고 고민 중이야. 딱 이름으로써 사실 그 30분 통화만으로 사실상 일본과 같은 이 협상력을 발휘해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관세를 유예하는 그런 걸 받아냈지 않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어떤 역할, 성과 이런 것과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사실 지난번에 탄핵을 기각하면서 탄핵으로부터 했던 면죄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어떤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점수 포인트를 받게 된 계기고, 그것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양자 대결에서는 범보수 진영 가운데서는 격차가 가장 작게 나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제 강요로서 역할을 했었고 국무총리로 역할을 했는데, 물론 내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지 않나 해서 조사까지 받았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치색이 좀 였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내란 관련되거나 아니면 비상계엄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연관된 분들을 좀 제거하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성품적으로 그냥 외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보면 대단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어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강한 모습도 보였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어필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분리해서 본다면
한덕수 총리 카드가 어찌 보면 보수에서는 가장 이재명 전 대표와 대결해서 우수한,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후보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 50여 명이 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지도부 만료로 이게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외부 구원 투수 영입설에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은요, 일제히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기에 아마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몇몇 명이 아마 조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그 철딱선이 없는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 부분은 아마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 속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행으로서의 그 역할에 집중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 등록은요, 이미 오늘 시작이 됐고 내일이 마감입니다. 한대행이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다면요, 이제 곧 사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대행 오늘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미 관세 협상이 나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이다. 이거 국무위원들과 함께 하겠다. 얼핏 들으면 이거 대망론에 선을 긋는 것 같은 모양새긴 한데 이게 정말 출마 생각이 만약에 없으면 없다, 나 안 나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미 협상이 언제 끝나죠? 그것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립, 그러니까 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짧게 되지만 이어서 뭐가 있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비용 부담 협상, 그런 부분이 누구보다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본 부분이고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 전문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한 것은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복선을 깔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온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선을 끌 텐데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하나의 포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온다, 안 나온다를 일도 양단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의 어떤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상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차근차근 나가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요, 민주당이요, 오늘 한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이거 직권남용 혐의다 이러면서 공수처에 저렇게 고발을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이뿐만이 아니라 한 대행이 결국에는 이분처럼 될 거다 이런 예언까지도 나옵니다. 한덕수 자신이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고 결정을 못해요. 정치적 야망은 사모님도 있고 본인도 있겠지만은 사모님이 있어요? 부인.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성격상 결코 결심하지 못할 것이다.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도 최진봉 교수님, 네. 이 한덕수 차출론을 필두로 해서 어쨌든 범보수 빅텐트설은 좀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 이렇게 한 대행이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기류였던 김문수 전 장관도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고, 한 대행은 물론 뭐 당 경선에 참여 안 하겠다고는 했지만 대선 언급은 안 한 게 또 유승민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여기에 뭐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까지 다 빅텐트에 가세할 수 있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도 같은데요. 근데 한덕수 지금 총리 이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과연 빅텐트에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에 약간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빅텐트론을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은 참여하지 않지만 대선에 출마할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면 무소속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제3지대를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 빅텐트 안에 들어올 사람들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낙연 전 총리 또는 김부겸 전 총리도 고려의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의 뭐 룰 경선 룰 이런 부분들에서 불만이 좀 표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이유를 대면서 본인들이 나와서 제3지대 하나의 어떤 지역을 만드는 것도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3지대로 가면 국민의힘 쪽에 후보가 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무소속으로 있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경선에서 올라온 마지막 한 사람과 원샷 경선을 통해서 가는 방향을 택하지 본인이 제3지대로 나가서 거기서 후보를 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움직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첫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남희 기자, 원래 사실 뭐 대선 첫 공약이라는 게 그 정부가 들어서게 네. 되면은 지향성을 좀 담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보면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도 있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러니까 노무현의 좌절된 꿈이었던 공수처 설립, 공수처법 이거이기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뭐였습니까? 자, AI 기본 AI 기본 사회 이거를 첫 번째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AI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챗 GPT 같은 기업을 만들어서 무료로 챗 GPT 같은 이런 AI를 쓰게 하겠다. 본인의 그 기본 사회라는 것, 기본 소득이라는 게 본인의 특화된 그 정책 구호였잖아요. 거기에 기본을 붙여서 기본 AI를 만들겠다, 이런 구호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약 발표 같은 경우도요, 그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AI 반도체를 만드는 펜베스 기업에 가서 이 공약에 관련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예.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를 가지고는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형 챗 GPT 만들어서 뭐 전 국민 무료로 사용하게 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최진영 변호사. 네. 근데 이전에 K 엔비디아 때도 그랬고, 이 뭐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도를 해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뭔가 챗 GPT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 같아요. 챗 GPT 지금도 공짜입니다. 그리고 좀 더 돈을 주면 더 좋은 성능을 가질 뿐인 거예요. 지금 한국형 챗 GPT 만들어서 국민 무료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형 어떻게 보면 챗 GPT 같은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SK텔레콤에서 있는 퍼플렉시티도 있고, 그리고 다음 회사는 아수겁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뜬금없이 한국형 챗 GPT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무료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그런가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K 엔비디아 시즌2 정부가 할 일도 이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맥락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물론 뭐 북한 중국처럼 또 한국형 버전을 만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든 것을 최대한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사용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이제 와서 한국형 챗 GPT를 만들어서 마치 지금은 유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무료이다. 예. 이게 과연 지금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죠. 뭐 최진영 변호사가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정부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국부펀드처럼 정부가 주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또 자금을 대고 일반 국민들이 펀드로 들어와서 그 펀드를 가지고 기술자들이 만드는 거죠. 정부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했던 건 뭐냐면 AI 기본이라고 하는 게 모두의 AI 프로젝트예요. 이게 뭐냐면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건강, 뭐 날씨 또는 뭐 재난 리스크 분석, 식량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하겠다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진영 변호사 말처럼 개인이 필요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뭐 GPT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문제이고,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하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보급형이라는 것이고, 오늘 또 방점을 둔 건 뭐냐면 AI 개발에 10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AI가 앞으로 미래 산업의 중요한 먹거리가 될 거니까 그 먹거리를 어떤 그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 이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또 50일 남은 대선 레이스 소식 이야기 더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라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쓰는 평범한 여보 호칭에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는 애처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가장 아끼는 노래 있다면 뭘까요?
옥경이죠. 퇴진하면 생일날마다 통장을 하나씩 줘요. 아, 매년이요? 네, 근데 뭐 그게 가격이 얼마가 있든 관계없이 통장을 하나씩 저희 집사람한테 줘요. 네. 이제 통장은 주고 도장은 제가 갖고 있고.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의미가 없어요? 찾고 싶다 그러면 내가 도장 주면 되니까. 도장 주고요? 네. 혹시 갖고 다니는데 이자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평생의 반려자 옥경이를 향한 가수 태진아 씨의 애틋한 순애보 허주연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허주연 변호사. 태진아 씨 한동안 사실 부인 이옥형 씨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응원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다정한 모습을 좀 공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하면서 SNS에 다정하게 부부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보니까 굉장히 표정 밝아 보이고 옥형 씨도 건강이 꽤 많이 회복된 것 같이 안색이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빨간색 자켓 입고 있고 또 태진아 씨는 잘 어울리는 또 이 초록색 색깔 들어간 타이 매면서 다정한 금슬을 과시하는 모습인데 이 노부부의 사랑법이 정말 팬들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 이옥형 씨가 치매 진단,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투병한다는 사실이 나중에 좀 알려지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태진아 씨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24시간 붙어서 간호도 디너쇼 갈 때마다 같이 모시고 가고 듀엣 무대도 옥경이 부르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로 지극정성한 간호로 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한다는 게 이 치매가 굉장히 슬픈 병인 게요.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거든요. 잊어가는 사람도 힘들지만 잊혀지는 가족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병인데 여보하고 부른다는 건 태진아 씨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보 한마디에 태진아 씨가 너무 울컥한다. 이제 기억이 잃어가는 것이 좀 멈춰지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속의 다정한 두 분 모습이 참 애틋한데 그래서 최진봉 교수님, 그 최근에 태진아 씨를 보고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좀 호전이 된 겁니까? 일단 이제 애기 아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인이 부르는 호칭 중에 여보라는 표현도 있지만 누구누구 아빠 또는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는 줄여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결국은 태진아 씨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그 옥경 씨가 그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막으려고 태진아 씨가 지극정성으로 간호도 하고 옆에서 늘 챙기게. 제가 잘 때 어떻게 자는 줄 아세요? 손을 묶고 자요. 손에다가 끈을. 그러니까 이옥경 씨하고 태진아 씨가 묶고 자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깨우면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이 태진아 씨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쁨이잖아요.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구나. 뭔가 치매 진행되는 게 멈추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신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칭 하나만 해도 평소에 불렀던 호칭을 불러주면요. 그건 정말 그 태진아 씨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죠. 본인이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간호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 좋게 나오는 것이고 또 아내가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일정이나 아니면 공연도 막 뒤로 미루면서 아내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이 옥경 씨의 모습은 태진아 씨한테는 엄청난 희망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기쁨을 누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태진아 씨가 모두가 잠드는 시간인 밤에도 이게 그 시간이 부인을 위해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알츠하이머를 앓는 분들은요. 이 한 사람한테 꽂히면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태진아 씨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태진아 씨가 그래도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했던 나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24시간 동안 눈을 뗄 수가 없다. 는 거예요. 저렇게 밤에 자면서 손목을 묶고 자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요. 옥형 씨가 밤에 갑작스럽게 태진아 씨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보, 나를 버리지 마세요. 여보, 사랑해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내가 항상 당신의 옆에 있겠다. 24시간 잠자고 있을 때도 늘 옆에 있겠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밤에 손을 묶고 잔다고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치매 환자를 간호하거나 가족 중에 있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눈물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건, 사고 보면은 치매 앓는 분들이 눈 깜빡하는 사이에 밖에 나가서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찾아가고 막 가족들이 굉장히 마음고생하고 그래서 겨우 찾고 이런 얘기들이 미담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태진아 씨도 그런 걸 좀 불안해하셔서 이렇게 24시간 눈을 뗄 수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공연 일정이나 디너쇼에도 그렇게 동행을 하시는 이유가 늘 옆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그 태진아 씨가 이태원에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네. 거기 옥경이 자리를 만들어서 두 사람 사진을 눈에 닿는 곳마다 집에는 물론이고요. 카페에도 그렇게 해서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잊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 옥경이 무대라든가 공연 영상 이런 것들을 틀어주면서 노래 부르게 하고 이 노래를 부르면 뇌가 자극이 되니까 기억력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치매 환자도 힘들지만 간호하는 가족도 힘든데 태진아 씨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는 많이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들 이루 씨가 이제 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서울간 내님이라는 밝은 곡을 선물해서 노래 부르기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태진아 씨가 옥경이 씨를 제가 옥경이 씨라고 얘기를 했는데 옥경이 씨를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이기 전에 전우이고 동지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81년도에 미국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식당에서 옥경 씨가 들어오는데 한눈에 광채가 나면서 내 배우자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태진아 씨가 굉장히 힘들 때 미국으로 건너간 거여서 주머니에 15만 원, 16만 원밖에 없고 첫 신혼살림, 신접살림을 장모님과 같이 원룸에서 커튼을 치고 지냈다고 하거든요. 그때 힘들 때부터 곁을 지켜줘서 옥경이뿐만 아니라 뭐 노란 손수건, 그다음에 미안해 전부 다 이 이옥형 씨를 주제로 한 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소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절친한 고 송대관 선생님의 비보도 얼마 전에 전해졌잖아요. 근데 이 소식도 아내에게 전했다고 들었어요. 원래 이런 말이 있죠. 긴 병에 효자 없고 효부 없다. 그런데 태진아 씨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에 발병이 됐으니까 6년째 지금 이렇게 그 태진아 씨가 직접 부인을 케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그 사랑이 식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힘들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림에서도 보듯이 사랑이 여전한 걸 보면서 저도 가슴이 찡한 그런 걸 느끼는데요. 그 최근에 한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극정성으로 간병원을 했더니만 치매가 중지됐다. 진행이 멈췄다. 라고 하면서 만세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그 태진아 씨를 보면서 아빠, 여보 이런 얘기를 해서 특히 여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울음이 펑 터지면서 얼싸 끌어안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 그와 같은 것이 그 지극정성이 마음에 전달됐는지 기억력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친인 가수 송대관 씨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니까 눈이 동그라지면서 어떻게? 왜?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병도 좀 진행되지 않고 좀 기억이 돌아오는구나 하는 그런 언론 보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고송대관 선생님이랑 아내 이옥형 씨랑도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까? 워낙 태진아 씨하고 고송대관 씨하고 둘이서 사실상 명 라이벌이자 콤비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옥형 씨도 송대관 씨를 모를 수가 없죠. 너무나 두 분이서 친분이 두터웠고 둘이서 옷도 같이 입고 승용차도 같이 서로 빌려 쓰고 그럴 정도로 사실상 형제지간처럼 가깝다 보니까 이 비보에 태진아 씨가 3일 밤낮을 식사를 못하고 술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또 이옥형 씨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만큼 남편에게 소중했던 선배이자 형이자 형제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기억을 또 되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초 전해진 이 비보의 태진아 씨는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송대관이라는 이름 석자가 없었으면 오늘날 트로트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약장사 하고 있구만. 한쪽 날개를 완전히 잃은 거나 다름없어요. 내가 이렇게 눈짓만 하고 손짓만 해도 저 형이 나한테 어떻게 대답하겠지. 또 저 형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만큼 참 호흡이 좋았던 선배인데.
네, 또 이렇게 어렵게 공개한 부부 사진처럼 태진아 씨가 이제라도 웃을 일이 좀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연예인 소식 하나 짚어볼 텐데요. 바로 박나래 씨입니다. 그러니까 55억 원에 매입했던 그 자택에서 얼마 전에 도난 사건으로 사실 떠들썩했었는데 범인이 체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신고 이틀 만인 10일에 긴급 체포가 돼서 지금 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침입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부인 소행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침입 흔적이 없는데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그래요? 침입을 했다는 사람인 거잖아요.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이렇게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갈 정도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봤더니 절도 전과가 이미 다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거든요. 지금 조사 중인 상황이고 일각에 알려진 것처럼 내부인 소행은 아니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지금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좀 추가적인 어떤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 특히 밤에 침입했냐 아니면 송괴하고 침입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적용 법조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죄 및 기타 뭐 공범 여부라든가 침입 경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준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집을 이미 박나래 씨가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 뭐 이 내부인 소행은 아니냐 이런 말도 사실 있었는데 일단 내부인 소행은 아니라고 본 것 같고 그럼 피의자가 박 씨의 집인 걸 알고선 들어간 거예요?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범행을 했는데 모르고? 그 범행 예.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 지금 절도 행각이 여러 개 있다고 허준 변호사 방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A 씨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절도 행각을 여러 번 벌였고 특히 용산구 쪽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습관적으로 절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집을 절도하다가 큰 집, 좋은 집 절도하는 과정에서 박나래 씨 집이 아마 선택이 된 것 같고 그걸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모르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발표고요. 현재는 여죄를 지금 조사 중입니다. 박나래 씨 집 말고도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집들의 절도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 추가적인 소식은 더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살펴볼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빵집에서 포착된 좀 믿기지 않는 장면이라고 해요. 저게 무슨 일이죠?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한 어린이가 외부에 노출된 채 진열된 빵 살짝 아이고, 맛보고 예? 있습니다. 위에 슈가 파우더 뿌려진 부분을 혀를 갖다 대서 살짝 맛보는 모습인데요. 저게 저렇게 맛을 봤다고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럼 저 어린이나 가족이 구매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죠. 그걸 모르는 누군가가 사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더 부끄러운 부분은 저걸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나라 이미지까지 나빠지는 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허재현 변호사님 말대로 저 빵을 누군가 봤으면은 저걸 누가 선뜻 사 먹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면 부모님은 별다른 제지를 안 했던 겁니까? 부모님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영상에서는 그냥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정도만 하고 끝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에 대한 누리꾼들 반응도 상당히 뜨거운데요. 개별 포장 안 된 빵 이제 못 먹겠다, 비위상한다.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고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꽈배기 이 빵을 보면은 겉에 설탕 같은 게 묻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렇게 슈가 파우더가 뿌려져 있거나 설탕이 뿌려져 있거나 초콜릿이 입혀져 있는 거를 어린이들이 살짝 핥고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다 찔러보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점원한테 알려줬더니 여기도 비슷하게 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7, 8살 아이가 손으로 다 찍고 부모는 못 본 척 계산만 해가지고 그걸 목격한 사람이 아예 다 만진 빵을 담아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노키즈 존 이해 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단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손으로 예. 이렇게 빵을 집거나 비슷하게 집었다 놨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 노출된 채 진열을 하는 게 사실은 저도 좀 찝찝했고 문제가 계속 제시되어 왔던 게 이게 공기 중에 외부에 한참 있다 보면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요. 대화를 하면서 빵을 고르면 침이 튀거나 뭐 감기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하기라고도 하면 비말이 막 2m, 3m까지 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장된 빵만 사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이슈를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스타와 함께 탄생하는 팬덤, 이 달라지는 팬덤 문화가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요즘 팬덤은 정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최정화 기자. 그러니까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게 요즘의 팬덤이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인 게 특히 요즘 산불 기부의 임영웅 씨, 가수 임영웅 씨의 팬덤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대중문화 기자로서 이제 기사를 쓰다 보면 뭉클해질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수 따라 팬도 간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장 좀 마음이 울컥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 3일 기준입니다. K-팝 아티스트와 엔터테인먼트사들 이 산불 피해 복구에 열흘간 기부한 금액이요. 무려 102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에 K-팝 팬들이 아티스트를 따라 이 기부를 동참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특히 임영웅 씨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 3억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소속사에서도 1억을 따라서 했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 팬클럽 영웅시대 이분들이 무려 6억 원을 모아서 6억 원이란 큰 이 성금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임영웅 씨와 관련된 이 성금만 무려 10억 원이 모여진 건데요. 예.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팬덤 차원에서 모은 기부금 중에 가장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여기 유인경 시사평론가님도 저희가 특별하게 모셨는데 네. 유 평론가님도 영웅시대, 그러니까 임영웅 팬클럽의 일원이라고 저희 들었는데 은은하게 활동하고 있는 드러내지 않고 은은하게, 이번에 예. 그 합계 10억을 기부했다는 말에 예. 너무나 이렇게 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근데 이게 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위협한 것도 아니고 네. 자발적으로 그렇게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그게 결국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낸 것에 대해서 뿌듯하고 이게 결국 팬덤의 가장 근사한 역할인 선한 영향력의 이제 이게 확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팬의 일원이시니까 그 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좀 모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사실 뭐 다른 분들 팬클럽에서도 많이 모으긴 하는데 각자 능력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예. 어떤 사태가 있으면 이렇게 뭐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얼마입니다 해갖고 자기 경제 수준에 맞추는 거지 할당량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근데 그만큼 임영웅 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기부금으로 표현이 된 것 뿐이죠. 예, 선한 영향력이 모여서 이렇게 예. 6억이라는 근데 기부금을 이 만들어냈다. 산불재해만이 아니라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영웅 그래요? 시대에서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른바 사실 이 팬덤 문화가 과거에는 김은식 평론가 네.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오빠 부대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는데 이 근원이 언제부터입니까? 사실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죠. 뭐 조용필 가왕의 그런 이야기는 많이 언급되는데 당시 60년대에 배우 씨 같은 경우에도 팬들이 많았어요. 근데 네. 그때는 직접 표현하는 게 아니고 참고 있다가 배우 씨가 29살 때 타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장례식장에 소복을 입은 여성분들이 많이 가서 팬덤이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됐고 본격적으로 팬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1970년대 나훈아 남진 씨가 공연하면은 그때 여성분들이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공연장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소리를 지르거나 의사표현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조용필 씨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창밖에 여자 불렀을 때 이제 오빠하고 이제 굉장히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게 되면서 실체가 있구나라고 해서 오빠 부대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했고 그러다가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H.O.T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특히 H.O.T 시대 같은 경우는 복장을 이제 같이 착용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풍선을 같이 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했던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팬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방탄소년단 시대 201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덤이 등장하게 되고 특히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이 부각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임영웅 씨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트롯 장르에도 팬덤이 너무 일반화되고 있는 네. 훨씬 더 적극적이고 선순환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라이벌이었던 남진 나훈아 때부터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최정화 기자 오빠 부대라는 말까지 생겨난 거죠? 네, 오빠 부대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두 분 다. 일단 이 두 사람은 실력은 비등한데 외적인 모든 게 다 달랐습니다. 예. 일단 1970년대를 우리가 돌아가 볼게요. 네. 이 각 세대 계층이 모두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완벽히 나눠졌는데요. 일단 부잣집 도련님 같은 이 남진 씨의 외모가 있다면 나훈아 씨는 이 발달한 턱이 딱 보여주듯이 네. 야성적이고 뭔가 토속적인 이 정을 나눠줄 것 같은 시골 오빠 이런 느낌이었어요. 출신 지역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전라도 목포였고요. 나훈아 씨는 또 경상도 부산이었어요. 이 두 가수가 동시에 이 스타 반열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골수 팬덤, 그러니까 오빠 부대가 형성됐는데 군입대도 다릅니다. 제가 남진 씨 작년 연말쯤에 인터뷰를 갔다 왔는데 예. 아주 신나게 내가 해병대 입대해서 베트남전에 갔다 왔는데 내 발 밑에 예. 폭탄이 터질 뻔했다 이런 얘기를 생생하게 전달을 해주시더라고요. 나훈아 씨도 완전 달라요. 공군에 또 자원 입대해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례가 있고요. 남진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지금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셨던 게 나는 이 좀 파워풀한 목소리로 팝 스타일의 가수다. 나는 트롯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뭔가 좀 비디오형 가수라고 할까요? 화려한 이 보여주기가 또 완벽한 가수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나훈아 씨는 정통 트로트입니다. 이 꺾기 창법 그리고 애절한 음색으로 청중을 또 사로잡는 네. 뭐랄까요? 이 듣기 그러니까 오디오형 가수였기 때문에 더욱더 이 팬덤이 나눠졌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이윤격 평론가님. 근데 예전에는 당시에는 팬 활동을 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였잖아요. 예. 지금처럼 디지털 뭐 휴대폰이나 뭐나 이렇게 영상으로 팬카페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따라다니기. 네. 네. 그다음에 콘서트장이나 공연장이 있으면 거기 먼저 찾아가기. 네. 그리고 사진들도 팔았어요. 예, 그래서 사진 사기,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앨범에 붙여놓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루었고요. 사실 학창 시절에 저는 그 남진 나훈아 팬들로 막 부르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남진과 나훈아 씨 행사장 가느라고 가출한 분들도 있었고 당시에요? 예,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집에 못 돌아가고 길거리에서 정말 안 되니까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남진 나훈아 씨가 정말 진정한 팬클럽을 열혈 팬덤을 만든 당사자인데 남진 선생님의 이제 인터뷰에 따르면 너무너무 따라다니는 분이 많아서 심지어 맞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폭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 그게 과하게 나와서 따귀를 때리는 그런 액션으로 빚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제 자기는 맞다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서 잠깐 활동이 중단됐던 적도 있었고요. 나훈아 씨의 경우에 하루에 100여 통? 팬레터를 받았답니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우체국에 가서 우표 붙여서 보내는 걸로 굉장한 애정이었고요. 제일 너무 이것도 고전적인 건데 어느 날 소포가 왔는데 기저귀하고 아기 옷이래요. 이 다음에 나훈아 씨와 결혼하면 낳을 아기를 위한 소품을 미리 샀다. 그래서 깜짝 놀라셨겠죠. 또 나훈아 씨가 나를 안 만나주면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런 위협 아닌 협박이었지만 그분은 아마 그만큼 절박했을 겁니다. 한 번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굉장히 심하고 어느 때는 지금처럼 경호원이나 뭐 매니저가 이렇게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껴안고 머리 잡아 당기고 옷도 찢어지고 그 옷이 또 손에 쏙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놀랄만한 팬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가 남진 나훈아 선생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도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민감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다니는 것도 맘먹으려면 따라다닐 수 있었다. 네. 설명이시군요. 그 무작정 거기 죽치고 있고 방송국에서 무슨 프로 있다. 그럼 거기 앉아서 그냥 하루 종일 지키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빠 부대까지 사실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 두 사람의 치열한 라이벌 경쟁 구도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인 거예요. 방송국이랑 공연업계에서는 이 두 사람을 모셔서 빅게임을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일단 공식적인 첫 대결 같은 경우에는 1971년입니다. 청계천에 있던 살롱 아마존 무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이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현장에 인산
시간 이내였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남진 씨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하면서 첫 번째 대결은 무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TV 프로그램에서 나훈아 남진 씨를 초대해서 노래 바꿔 부르기를 했대요. 예. 저 이 방송 찾아보고 싶은데 이 노래 대결이 나훈아 씨의 판정승으로 이 판세가 기울었는데 이때 남진 씨가 시민회관 리사이틀 이 무대를 또 시작을 하면서 진검성부를 다시 한번 겨룹니다. 4일 동안의 남진, 귀국, 리사이틀 공연이 있었는데 일단 당연히 매진이 됐고요. 1971년도에 그해 최고로 많은 관객을 모은 그런 공연에 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훈아 씨 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3일간 나훈아 리사이틀로 이 응수를 하게 됐고요. 나훈아 씨 당시에 막 칼춤, 고고춤 다양한 아주 네. 다채로운 레파토리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남진 씨가 이후에 다시 그 장소에서 이 리사이틀을 열어서 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관객 동원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5만 명 대 3만 명. 그러니까 나훈아 씨의 완승이었다고 해요. 3년 연속 또 이후에 남진 씨가 또 이 가수 상을 휩쓸면서 두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김범식 평론가님. 그러면은 저 두 사람의 치열한 이 라이벌 관계만큼이나 사실 팬들도 그러면은 대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에도 굉장히 치열한 분위기잖아요. 이제 그때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연말 시상식을 하게 되면 예. 남진 나훈아 씨가 이제 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남진 씨가 상을 받게 되면 이제 나훈아 씨 팬들은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라고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거는 좀 더 얌전한 거고요. 요즘에 힙합에서 디스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상대방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외모를 가지고 뭐 소동동 저리 가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돼지 먹다는 소리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등 어느 날에 봐도 좀 이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런데 정작 1972년 6월에 큰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나훈아 씨가 일종의 괴한에게 테러를 당하게 되는데 깨진 사이다병으로 예, 이렇게 얼굴을 피습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구도니까 나훈아 씨가 괴한에게 깨진 사이다병으로 상처를 입었으니까 누가 했다고 하겠어요? 네. 남진 씨 쪽이 해서 했다라고 한 루머가 돌았는데 이건 사실 무근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고 하춘아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네. 이 과한 팬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한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생팬이죠. 이 사생팬,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이제 온몸이 좀 따갑더래요. 공연하고 있는데 그래서 봤더니 2층에서 누가 못을 구부려가지고 새총으로 쏴가지고 몸에 이제 상처를 입어서 그게 따가웠다라는 그런 증언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색 테이프를 목에 걸어주겠다라고 접근해가지고 목을 조르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악수를 요청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면도칼이 있어가지고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행위잖아요. 진정한 팬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좀 구체적인 표현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유인경 평론가님. 어쨌든 시간이 흐른 만큼이나 자, 두 사람의 분위기도 좀 어느 정도 달라졌고 팬덤도 사실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60대를 기점으로 지금 다 이제 70대 후반 남진 선생님은 80대가 되셨는데 이후로 굉장히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옷을 입고 청춘 스타로 각광을 받던 남진 선생님은 이제 아주 친숙한 이웃집 아저씨, 할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이고요. 누구를 만나도 허스없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대중적으로 많은 활동하고 계시죠. 뭐 콘서트는 연말 콘서트 자주 하지 않지만 예능 프로의 오디션 프로의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따뜻한 뭐 지적을 해주신다던가 다른 오락부에도 자주 출연하시고 구수한 사투리도 하시고요. 저도 언젠가 무슨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안 들어주겠다면서 대신에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친근한 면모를 보인다면 나훈아 씨는 이제 60 이후에 이렇게 신비한 은둔자 한때는 정말 어디서 사시는지 모를 정도로 서울을 벗어나서 혼자 생활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신곡도 발표하시고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철학적인 노래도 부르시고 가끔 정치적 콘서트에서 발언도 하고 하지만 본인이 잘 안 드러내고 이분을 만날 길은 오로지 콘서트장밖에 없고 신비주의로. 예, 소식도 잘 안전하고 해서 60 이후로 귀여워진 남진 씨와 어무스케진 나훈아 씨로 모습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신비주의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콘서트장에서만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콘서트에 사실 팬덤 위력이 상당했습니다. 화력이 정말 저는 BTS 못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대구 콘서트를 다녀왔었어요. 이번 콘서트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달에 이 나훈아 씨가 내가 은퇴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전국 투어였기 때문에 티켓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기적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요즘 뭐 피켓팅이라고 해서 피 튀기는 티켓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이게 들어가기가 표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분들 저 같은 나이대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PC방에 가서 이 빠른 컴퓨터로 이 빨리 도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효도 콘서트라는 이야기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일단 방송을 빌미로 저희 부모님께 못 구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저만 봐서 죄송하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 제가 간 대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4분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이 티켓팅이었고요. 나훈아 씨가 콘서트에서 했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나는 오늘 정말 죽을 똥 살 똥 공연을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티켓을 구했는지 알기 때문에 전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각오가 기억이 나요. 네. 자, 이렇게 남진 나훈아 팬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면서 변화해 왔지만 근데요, 최근 새로운 형태의 팬덤으로 인정을 받는 스타와 팬덤이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앞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임영웅 그리고 영웅 시대를 선한 영향력의 1등이라고 저는 뽑고 싶습니다. 임영웅 씨가요, 서울 경기장 2회차 공연으로만 9만 명 넘게 이 관객을 모았어요. 예. 역대 공연 실황 영화 중에서도 최대 관객 수인 35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요. 광고인들이 선정한 대표 모델 1위로도 선정이 될 정도로 이 팬들이 일단 뭐랄까요, 이 가수가 나오면 굉장히 좀 구매력까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가수입니다. 멜론에서는 누적 스트리밍이 115억 회가 넘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수치를 기자하면서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트롯의 새 시대를 열었다, 이 가수와 팬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유튜브 조회수가 또 9,400만 회 이상입니다. 이제는 트로트라는 이 장르를 임영웅 씨가 정말 그야말로 앞에서 끌었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온 거죠. 자, 유인계 평론가님. 근데 요즘은 이런 팬 활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소위 말하는 덕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 네. 그 임영웅 씨의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덕질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탁월한 가창력, 예. 트로트 경연대 1등을 했고, 그다음에 음원이라든가 그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꾸준한 인기를 누릴 수가 없고요. 자기 관리에 굉장히 철저하죠. 예. 인기가 좀 올랐다고 해서 우쭐해지거나 뭐 이런 스타적인 거에 도취되지가 않고, 이제 세 번째는 인상이 선해 보여서 뭔가 좀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더구나 임영웅 씨는 그 스토리텔링이라 그러죠. 네. 그게 또 팬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많은 프로그램에서 소개됐지만 5살 때의 아버지를 이제 사고로 잃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반듯한 아들로 자랐고, 그러니까 진짜 어릴 때 가족 사진 하나 없고 아빠랑 찍은 사진 한 장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굉장히 밝게 이제 자란 뭐 이런 것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트로트 가수가 되면 좀 이렇게 약간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약간 뭐 이런 부분 꺾일 텐데 아주 반듯한 아들의 이미지. 입양하고 싶은 네. 아니면 사위로라도 좀 어떻게 만들어보고 싶은 뭐 그런 이미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되고요. 더구나 이게 연령대를 초월한 노래를 다 흡수한다라는 거죠. 뭐 영국 가서 찍어도 런던 보이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 좋아하지만 경연대에서 불렀던 어느 노부부 60대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는 이거 엉엉 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폭삭 소가수다에서도 주인공 관식이와 애순이 부부가 이 노래를 좋아했다. 임영웅이 부르네? 고 나왔던 장면이 이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불우한 환경을 딛고 그런 흑수저가 이제 이렇게 성공했다. 네. 자발적으로. 정말 자기 노력으로. 이런 데서 훨씬하고 일단 노래가 마초적이지도 않고 너무 소녀풍이지도 않고 반듯한 청년이 우리에게 위로의 노래를 불러준다. 이런 데에서 덕질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덕질, 그러니까 소위 이른바 팬 활동을 어떤 식으로 좀 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아침 네. 눈 뜨자마자 이 임영웅 영웅사랑에서는요. 응모닝으로 시작합니다.
웅모니? 네. 임영웅의 굿모닝인 거죠.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요. 근데 소식 어떤 게 있냐? 설문조사도 하기도 하고 또 팬들이 그 노래를 집중적으로 듣는 이게 스밍 총공이 있습니다.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죠. 네. 계속 업로드 시켜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틀어놓고 컴퓨터로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기구를 해서 임영웅 씨의 음원이 계속 돌려가게. 여기에 드는 비용도 적지는 않습니다만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60, 70년대부터 팬 활동했던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했다 해갖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년 기념일마다 기부도 하고 행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3355 모여요. 공연장 가자, 우리 어떻게 지내?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관계망을 연결해 주는 일도 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10대, 20대 팬들이 못 따라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시간과 경제력입니다. 대부분 5,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자식도 다 키워놨고 시간 많습니다. 남편하고 놀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저만 해도 일단 국민연금 받습니다. 약간 수입이 있습니다. 우리 웅이에게 무엇을 못 해주겠습니까? 근데 다 기부금 같은 것도 했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데 그 대가가 있습니다. 임영웅 씨 노래 들으면 비타민, 알부민 안 부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평론가님이 정말 저를 보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진심이 다 느껴질 정도인데 자, 그런데 과거에는요, 김은식 평론가님, 이렇게 콘서트를 뭐 찾아가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제한적인 덕질 뭐 이런 거였다면은 요즘에 이 팬 문화에는 좀 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청소년기에 뭐 팬덤이라고 하면은 대개 사진을 모아가지고 뭐 수첩 형태로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책받침 형태로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각종 잡지에는 브로마이드라고 그래가지고 전신 좀 긴 사진을 이렇게 펼쳐볼 수 있는 거 그 정도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날로그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움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 스타들의 그 영상과 사진을 공유를 이제 PC를 통해서 했던 시대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3세대부터 뭐 SNS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연예인들의 영상과 사진들을 공유했던 그래서 일종의 UCC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이거는 이제 주로 공유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고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 콘서트라든지 팬미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응원 도구 같은 경우이 대표적이었고 뭐 G.O.D의 파란색 풍선도 저는 굉장히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광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응원봉이라고 하랬죠. 그래서 응원봉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응원봉은 잘 아시다시피 그냥이 아니고 중앙 제어식이어가지고 콘서트 현장에 갔을 때 공연팀들이 그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퍼포먼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팬과 스타가 하나의 작품을 콘서트장에서 만든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참여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팬들도 이제 공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식들로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이런 팬 문화가 비단 뭐 소비적인 측면에만 머무는 건 아니라고 해요. 네, 이 응원봉의 의미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 이 LED 응원봉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했었지만 이런 그 막대 사탕 모양의 응원봉은 이번에 그 빅뱅에서 원래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형태까지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응원봉은 뭐 보시다시피 그야말로 내 가수가 내가 우리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을 하는 것인데 이 응원봉이 이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도 응원봉이 쓰이면서 사실 많은 대중문화 기자들 포함해서 정치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하기 위해서 좀 노력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여기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최고의 스타와 팬덤으로 사랑받는 두 분, 이 나훈아와 임영웅의 그럼 닮은 듯 또 다른 점도 한번 저희가 팬심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창법이라는 게 뜨는데 첫 번째는 창법, 이게 어떻게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꺾기의 대명사, 장본이라고 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담백한 창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꺾기라고 이제 되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자유자재로 창법을 구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음부터 저음, 그리고 중저음까지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그거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꺾기 창법이고 뭐 떠는 바이브레이션도 굉장히 강도가 강하죠. 그래요? 싱크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데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것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네. 그래서 사실 임영웅 씨의 창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지 리스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팝 가수들이 주로 이런 이지 리스닝 계열로 음악을 하는데 결국에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임영웅 씨가 부합을 한다는 겁니다. 이지 리스닝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을 말하게 되는데 대개 우리가 트로트 하면은 굉장히 요란하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좀 마음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청자분들도 아마 너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들으시잖아요. 근데 전통 창법 같은 경우는 많이 들으면 힘들어요, 마음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임영웅 씨는 중간은 특히 기본바 그런 기본에 굉장히 충실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노래들 여러분들 아시지만 잘 안 들려요. 뭐 랩이나 케이팝 하면은 가사도 제대로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임영웅 팬들이 노래가 정말 확실하게 들린다. 그래서 마음에 울리고 힐링, 치유됐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대를 앞서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나훈아 선생님의 경우는 독보적인 창법과 무대 매너를 갖췄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나훈아 씨는 땡땡땡을 통해서 노래 비법을 공개했다. 땡땡땡을 통해 공개했다. 뭘까요? 좀 어려운데요? 정답이 뭡니까? 이거 네, 많이 정답은 어려운데요. 비디오입니다. 비디오요? 무슨 네. 얘기죠? 1998년입니다. 그 당시에 무려 5억 원을 투자해서 이 나훈아 씨가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제목이 대한민국 나훈아, 나는 노래를 잘하고 싶다라는 아주 이 각오를 담은 이 비디오였는데 60분짜리로 1, 2부가 나눠져 있어요. 네. 일단 1부 같은 경우에는 열려라 마음의 문이라는 제목인데 여기서요. 나훈아가 직접 가르치는 음치 클리닉 포함되어 있습니다. 2부에는요. 노래와 함께하는 행복 주제인데요. 여기에서 무대, 액션, 꺾기, 창법, 무대 매너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알려줬다고 하니까 저도 이 비디오 다시 사고 싶네요. 아, 그렇네요. 그러면 또 두 번째 닮은 듯 다른 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닮은 듯 다른 점, 히트곡이 뜨네요. 두 사람 히트곡, 이게 뭐가 다르다는 거죠? 네, 일단은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창작곡을 많이 선을 보였죠.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예전에는 아티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의 창작곡을 얼마나 잘 보여주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케이팝의 흐름은 임영웅 씨 흐름하고 좀 비슷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은 분들이 아는 노래들을 이제 커버한다고 그러죠. 예. 이제 다시 부르는 노래들, 리메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 드라마 OST로도 활용이 되었던 사랑은 늘 도망가. 이게 이문세 씨 노래인데요. 이문세 씨 노래와는 다른 어떤 담백한, 애절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외에도 아까 유인경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같은 경우도 예전에 김광석 씨가 불러서 히트했는데 네. 또 임영웅 씨가 부르니까 새로운 또 맛을 주었고 또 별빛 가든 나라 사랑아 이거는 이제 서른도 씨가 곡을 만들었던 사랑이고 그다음에 미운 사랑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K-팝은 철저하게 팬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팬이 익숙하고 좋아하는 노래를 먼저 부르고 여기에 본인 노래도 같이 겸비를 해서 좀 더 이제 아티스트와 대중 가수로서의 입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대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또 닮은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퀴즈 띄워주실까요? 예, 임영웅 씨와 나훈아 씨의 공연 공통점은 땡땡땡이 없습니다. 땡땡땡이 없다. 네. 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긴 좌석이 없다 아닐까요? 네? 긴 좌석이 없다?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가요? 있지만 초대권이 없습니다. 네, 초대권이라는 건 우리가 돈 주고 사는 티켓이 아니라 와서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 지인들이나 기자들에게 뿌리는 거라면 이 두 분의 공연장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왜 없는 겁니다. 거예요? 초대권 없이 올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아. 네. 그리고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서 와주시는 이제 팬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나훈아 씨의 경우에는 초대권만 없는 게 아니고요. 초대 가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없어요. 오로지 혼자서 노래하고 또 잠깐 연주할 때 옷 갈아입고 나와서 게스트가 없어요. 네. 또 빈좌석도 없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를 보러 온 분들에게는 나의 혼신을 다해서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임영웅 씨 경우에는
아, 저는 진짜 노력을 했거든요. 후배들을 쪼아서 이제 좀 해다오. 예. 뭐 KBS 직원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그 정도. 광클릭을 못해서 예. 제가 했는데 진짜 초대권이 발매되지도 않고요. 심지어 들어보면 기획사 대표나 어머니한테도 초대권을 주지 않는다는. 그 정도로. 예. 왜냐면 공평하게 팬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이 또 다른 공통점이라 그러면 팬 사랑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나훈아 씨 콘서트에 갔을 때 나훈아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내가 홍시, 테스 이렇게 좋은 가사를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 여러분들 듣는 귀가 까다로워서다. 이런 좋은 가사가 나올 수 있게 도와줘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그 서른도 씨가 선물을 했어요. 임영웅 씨가 워낙 팬 사랑이 유명하다 보니 팬송으로 이제 만들어서 주신 건데요. 사실 콘서트장에서 임영웅 씨의 이 팬 사랑이 더욱 빛이 납니다. 아무래도 콘서트에 오시는 분들이 이 연령대가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좌석을 빨리 잘 찾기 위해서 그 곳곳에 이 지원자들, 그러니까 이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곳곳에 이 서서 안내를 좌석까지 해주시고요. 하루는 이 거동이 불편한 관객을 얻고 객석까지 안내를 하는 모습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네, 오랜 시간 참 팬덤의 문화 변천사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스타와 팬들 간의 사랑만큼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